4주기 초강의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서로 돕고 또는 서로가 피해를 주고 하는 이치가 있습니다. 오행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가지 기운이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이것이 상생과 상극이라고 합니다. 이 상생의 상은 서로 상자를 쓰고 있고요. 생은 태어나다, 그러니까 서로가 태어나도록 돕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상극은 이 극하다, 곤장을 맞다, 이런 의미인데요. 어쨌든 서로가 극하다, 서로가 피해를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이라고 하는 목화토금수가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 서로가 피해를 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오행의 상생과 상극이라고 하는 건데요. 먼저 상생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생화라고 해서요, 나무가 불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연의 이치에서 그냥 단순히 나무에 불을 붙이면 불이 잘 붙어요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는 건데요. 일단 이것들이 좀 고급진 이론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어떤 일에 대한 시기, 성패 이런 것을 논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목생화라고만 알고 계셔도 되지만 나중에 공부를 더 해서는 목생화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목생화는 목이 뻗어가는 기운이 화라고 하는 분산된 기운을 돕는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다만 나무가 많으면 불이 꺼진다라고 해서 이것을 목다화식이라고 합니다. 나무가 많아서 불이 잘 타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이건 그냥 쉽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나무 많이 쌓아놓고 불 붙이려고 하면 잘 안 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를 잘게 쪼개서 불을 붙여야 잘 붙는다, 또는 불의 크기에 따라서 나무의 크기를 조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은 화생토라고 합니다. 불이 흙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불이 나고 나면 항상 마지막에 재가 남거든요. 불이 잘 타고 나서 재가 남았다, 이것으로 화생토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깊이 생각을 하면 더 이렇게 좀 뭐랄까, 뭔가 이렇게 그럴싸한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초적인 것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이렇게 불이 다 타고 나면 흙이 남더라, 그래서 화생토더라,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불이 너무 크게 나면 이 재가 많이 안 남고 바람이 흩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생토가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불이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그런 것을 화다조토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흙이 금, 그러니까 쇠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땅속에 보시면 시간이 오래되면 이 땅속에 있는 원소들이 모여서 강물질이 되는 것처럼 이 토가 금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생화나 화생토 같은 경우는, 특히 목생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금방 붙잖아요. 근데 불이 다 타야 토라고 하는 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르기로는 목생화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으로 화생토는 좀 이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토생금은 더 많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땅 속에서 이 어떤 원소들이 압력을 받고 시간이 오래되어야 강물질이 되는데요. 이 기간이 얼마나 기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토생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압축되어서 그 속에서 쇳덩어리가 나온다라는 건데요. 근데 토라고 하는 흙이 너무 많으면 금이라고 하는 이 쇠의 기운이 묻혀서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토다금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은 금생수 그럽니다. 땅속에 있는 금속 성분이 녹아서 광천수를 만들어낸다.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건데요. 순수한 증류수인 물에 H라고 하는 수소 2개랑 산소 1개가 합쳐진 것들이 들어있나? 그러면 그것은 좀 어렵고요. 단순히 그냥 이 광물질이 물을 만들어낸다.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 금속 성분이 녹아서 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강물질이 너무 많으면 물이 탁해지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센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을 금다수탁이라고 합니다. 금이 너무 많아서 물이 탁해졌다라는 건데요. 이 금생수의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게 금생수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 금생수는 귀신이 곡하는 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수생목입니다. 물이 나무를 생한다. 다 아시겠죠? 그 수경 재배를 해도
물로써 나무를 키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무는 물을 먹어야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생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생목도 잘 되긴 하는데요. 순서로 따지자면 목생화가 가장 빠르고 다음이 이제 수생목, 그 다음이 화생토, 그 다음에 토생금, 금생수 이런 식으로 이 생의 속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진행이 빠르겠다 또는 늦겠다 이런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생이 잘 안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을 위한 보조작용인 경우들이 많은데요. 자연의 이치 또는 삶의 이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씻고 회사 가고 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이것을 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일어났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지각하게 생겼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뭐예요? 네, 택시 타고 가죠. 택시 타고 가면 돈이 평소보다 더 많이 들겠죠. 그리고 시간은 단축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뭔 얘기냐면 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금전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한다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생을 위해서 하는 극은 좀 더 많은 시간을 많은 돈을 들여서 또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 시간을 단축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극도 극 나름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크게 극을 해버리면 죽어버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뭐 해요? 가지치기를 하죠. 가지치기를 하는데 너무 많이 잘라버리면 그리고 가지치기 한 게 아니라 그냥 잘라서 죽여버린 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극도 적당히 하면 생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아직은 공부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은 단순히 이제 극이라고 하는 것은 목극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요. 목극토 그러면 나무가 흙을 부여잡고 있으니까 땅 입장에서는 힘들다. 그래서 나무가 땅을 이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화극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 쇠를 녹여서 그릇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쇳덩어리가 불에 녹는다라고 해서 화극금, 즉 이 불이 이 쇠를 이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토극수라는 건데요. 흙이 물을 가둬놓는 거죠. 흐르지 못하도록.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거 아니냐 이거죠. 물은 흘러가야 되는데 고여있게 된다라고 해서 토극수 그럽니다. 흙이 물을 이깁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극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쇠가 나무를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도끼로 나무를 자른다 또는 정전가위로 나무를 자른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쇠가 나무를 이긴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수극화 그랬네요. 물이 불을 꺼트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것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오행과 상생, 상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도표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이 상생이고요.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이 상극입니다. 이렇게 도표로 해서 외워두시면 쉽게 외워질 수 있으니까 도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다음은 이제 천간과 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천간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음양을 이렇게 다시 세분화 시킨 것을 오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오행을 다시 음양으로 쪼갠 것을 천간, 지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고요. 지지라고 하는 것은 땅의 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천간, 지지 이렇게 해서 천간은 10개, 지지는 12개 그러는데 지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쥐띠니, 소띠니 하는 것들이 다 지지라는 거거든요.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 술, 해 해서 12개 있는 것을 지지라고 하는 거고요.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요즘 뭐 갑의 행포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쓰는 것들 있잖아요. 갑을 이 관계 이것들이 천간이라는 거거든요. 천간은 10개이기 때문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천간과 지지가 만나서 60갑자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60갑자가 사주를 구성하는 이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 이것들이 60갑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갑자가 이 갑부터 자를 합쳐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이런 식으로 해서 짝을 붙여 놓는 건데요. 이 짝을 다 하고 나니까 마지막에 개하고 해가 만나더라 그래서 60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60갑자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갑을 병정하는 천간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보시면 갑과 을 해서 갑은 이렇게 생겼고 을은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것은 목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과 정은 화이고요. 무와 기는 토, 경과 시는 금, 임과 개는 수 이렇게 해서 다 오행에 배속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갑목은 양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을목은 음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화는 양화 그리고 정화는 음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토는 양토라고 하고요. 기토는 음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금은 양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신금은 음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수는 양수, 그리고 개수는 음수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표로 친절하게 제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표 외우시면 되는데요. 사주팔자 하는데 외울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울 한자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갑을병정 무기경신계 하는 10개의 천간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정도는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기운인데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간 중에서 갑이라고 하는 건데요. 갑은 양목입니다. 나무인데요. 나무의 기운이 어떻다고 했죠? 쭉쭉 뻗어나가는 것이 나무의 기운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양은 강한 것 그랬는데 힘이 센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무에 쭉쭉 뻗어나가는 성질이 있어서 이것을 갑목이라고 해서 시작을 의미했고요. 힘있게 뻗어나가는 의미가 있어서 갑이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데 갑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렇게 상학적으로 보자면 이 목이 뻗어나가는 건데 갑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이 목이라고 하는 양목이라고 하는 기운을 이 갑이라고 쓰자라고 한 이유가 보면 이 강한 네모의 테두리 안에서 쭉 뻗어나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 땅에서 이 싹이 이렇게 뻗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갑목에 이렇게 밭전자 같은 부분이 그 식물의 그 떡잎 나오기 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씨앗을 머리에 이고 올라오잖아요. 이것을 표현한 것이 갑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씨앗은 수인데 수에서 출발한 기운, 생명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갑입니다. 그래서 갑은 이렇게 뭔가 기운이 뚫고 올라와서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갑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갑이 단단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갑옷 갑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사용하는 게 이 갑자입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여기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최초의 씨앗에서 껍질을 이고 땅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형상했다고 하고 밭전자에서 갖춰진 힘이 튀어나오는 그림을 갑이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갑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커다란 기둥이나 아름드리 나무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하는데요. 이 모습을 이제 나무의 모습을 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름드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무가 되어 있고 이렇게 흔히 그림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이게 갑목에 이렇게 뻗어 나오는 기운과 이렇게 형성을 해보면 갑목 같죠. 그래서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갑은 큰 나무, 기둥 또는 뻗어나가는 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외워야 될 것은 갑은 양의 기운을 가진 나무 정도로만 외우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은 을 그랬네요. 을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인데요. 갑목이 아름드리 나무, 큰 나무, 기둥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을목은 지엽, 나무 가지 또는 담쟁이 넝쿨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은 유약하고 부드러운 건데요. 나무가 뻗어나가는 성질을 형상화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림을 그리자면 을목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뻗어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담쟁이 나무 넝쿨이라든지 뭐 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을목 그러면
나무 가지로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뿌리로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은 커다란 나무 큰 기운을 얘기를 한다면 을은 부드럽게 뻗어나가는 기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지랑이가 피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제가 해놨고요. 지금은 을은 음의 기질을 가진 나무 정도, 즉 을목은 음이다 정도로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병화는 양화에 속하고요. 불을 말하는데요.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흔히 태양을 상징을 합니다. 강한 기운이 만물을 포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빛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화라고 하는 분산되고 퍼져나가는 기질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병화는 왜 이게 병을 화의 양화에 배속을 했냐 그러면 이러한 모습에서 사람인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그림으로 그리자면요.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하늘이 있는데요. 기운이 이렇게 감싸고 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좀 그림이 이상한데요. 이것을 다르게 이제 한자로 표현을 하자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 하늘에서 사람과 세상을 감싸는 포용하는 이런 의미를 있다. 즉 뭐예요? 태양이라는 겁니다. 태양의 기운이 병화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 강한 빛, 강한 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화는 양화이고 태양이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음화입니다. 불을 말하는데요. 음의 기질을 말하는데 흔히 촛불이나 달, 별 이렇게 상징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초롱불, 등불 받치는 받침판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게 태양에서 뻗어나가는 열의 느낌입니다. 이게 이렇게 태양 기운이 이렇게 와서 빛을 받으면 빛은 원래 따갑지가 않은데 태양빛은 좀 따갑잖아요. 왜 따갑냐면 정화라고 하는 열의 기운이 함축되어서 맞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는 따가움을 상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게 이것을 다시 세워보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것이 한자로 표현을 하니까 이거랑 고물의 정자랑 비슷하더라. 제이자 아니에요. 고물의 정자랑 비슷하더라. 그래서 정을 음화로 표현을 했고요. 이 정화를 이제 태양의 반대니까 달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달처럼 생겼다, 별빛처럼 생겼다 그러는데 사실은 빛이라고 하기보다는 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전화해가지고 사랑한대요. 이놈의 스팸 전화. 아무튼 다음 정화는 그래서 음화이고요. 촛불과 같다. 은근하게 밝혀주는 빛이다 또는 열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무토인데요. 무라고 하는 것은 양토입니다. 흙인데 양의 기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흔히 커다란 산, 댐을 막는 제방 등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화에 뻗어나가고 분산되는 기운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물이 무성했으니 멈춰야 한다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그 무성할 무자에 초두변을 빼고 만들어낸 게 이게 무입니다.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만물이 무성해지는 시기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는 또 이렇게 되죠. 기스검자에다가 빗장이죠. 빗장을 채운다라는 의미거든요. 좀 튀겼던가?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언덕처럼 해서 막고 빗장을 채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토는 음토입니다. 음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흙인데요. 흙의 기질이 뭔가 만들어내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음토이거든요.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제방이나 높은 산, 언덕 이런 것을 상징을 한다면 음은 부드러운 흙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양토가 가지는 의미는 목과 화의 기운이 더 이상 확산되고 분산되지 않도록 막는 기운이라고 한다면 음은 이제 뭔가 길러내야 된다. 즉 음을 다시 길러내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을 만들어내는 그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논밭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이제
비옥한 토지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토가 이게 몸기자거든요. 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뭔가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을 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글자가 왜 몸이냐면 모으다, 모음, 이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운이 모여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목화의 분산과 학장의 기운이 토에 이르러서 수렴을 준비하는 것인데, 논밭에 씨를 뿌리고 가을쯤 되면 작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토는 음토이고 생산을 준비하는 토다라고 해서, 이 무토가 금을 생하는 것보다는 기토가 금을 생하는 게 더 잘 생해집니다.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경은 양금입니다. 쇳덩어리인데요. 양의 기운 또는 보통 원석이라고 합니다. 경금은 원석입니다. 가공되지 않았습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제 도끼자루, 숙살직이라고 하는데요. 도끼 굉장히 뭔가 이렇게 죽이기 쉬운, 잘라내기 쉬운 물건이잖아요. 그래서 도끼자루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죽이는 물건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공되지 않은 이 금의 기운이기 때문에 화의 재련을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금은 이 목화의 기운이 확산되고 이 토에 의해서 멈춰졌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금은 양금입니다. 재련되지 않은 원석입니다. 불을 좋아합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신금입니다. 신은 금이고요. 쇳덩어리인데요. 음의 기질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성된 보석과 같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가공되어 있는 것이라서 화의 재련보다는 물로 씻어주고 빗으로 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좋아하는 것은 임수, 그리고 병화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금은 상징으로는 작은 칼, 보석, 유리, TV, 액세서리 같은 거, 작고 이쁜 것들을 상징을 하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신금은 금입니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다음은 임수입니다. 임은 양수입니다. 뱃속에 있는 양수가 아니고요. 양에 해당되는 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의 규모가 커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물인데 양의 기운이 큰 거니까 큰 강물, 바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임자가 아이벨 임자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왜? 물은 생명력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잉태했다 이런 의미에서 썼는데요. 경신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이 가을에 열매를 숙성시켜서 맛을 내게 하는데, 열매가 있고 숙성이 되었으면 겨울이라고 하는 씨앗,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벨 임자에서 계집엽자를 떼고 임을 수라고 하는 의미로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 북쪽, 호수, 은하수, 홍수 등을 표현하고요.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은 임수는 양수입니다. 정도로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음은 개수인데요. 음수입니다. 물인데요. 음의 기질을 말하는 거고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같은 건데요. 작은 이슬 이런 것을 표현을 합니다. 중에 음을 상징을 한 건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 비 이것이 개수인데요. 이 개자의 앞에 보시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마우스로 그리니까 그림 잘 안 그려져요. 이것이 눈의 결정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눈의 결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 가지 결정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일단 이것이 옛날 사람들이 눈의 결정과 비슷하니까 이 글자는 개를 이제 수라고 하는 물의 기운에 넣자, 그 중에서도 음에 해당되는 음수에 넣자, 그래서 개수가 음수가 되었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간은 갑을, 병정, 모기, 경신, 임기에서 10개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지인데요. 오늘은 지지까지만 하겠습니다. 지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는 12지지 중에서 첫 번째이고요. 동물로는 지를 말합니다. 오행으로는 수에 해당되는데요. 첫 번째라서 숫자 1은 양이니까 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장간에는 개수가 들어있어서 음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아들 자자를 썼는데 왜 아들 자자냐 그러면 씨앗을 의미합니다. 씨앗. 쥐라고 하는 동물이 다산의 동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는 글자는 정자나 씨앗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뭔가 잉태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동물에다가 이 수의 음수의 기운을 집어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쥐, 자, 아들 자 이렇게 해서 넣은 거고요. 계절로는
12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동지섣달 긴긴반 할 때 그 동지섣달이 자달입니다. 시간으로는 11시부터 1시까지를 말하는데 우리는 동경기준시를 쓰기 때문에 11시 30분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를 자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은 축인데요. 축은 소를 말합니다. 예, 토이고요. 글자 뜻은 묶다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묶는다, 뭔가 자세하게 뭐 갈라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묶이고 이제 따뜻한 기운이 나오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력 12월부터 양력 1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시기가 가장 추운데요. 왜냐하면 차가운 기운이 땅에 묶여 있기 때문에 차가운 기운이 땅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예, 이때는 얼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예, 그리고 시간으로는 새벽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가 축시입니다. 이는 다음은 인인데요. 이는 호랑이를 얘기를 하고요. 목을 말합니다. 글자 모양은 싹을 머리 위에 껍질을 이고 나오는 거지만 다리가 짧아서 활동을 못하는 모양을 그려놓은 건데요. 만물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입춘절기를 말하는데 봄이 시작되었다라는 거고요. 봄에는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 바람이 많이 부는 것이 이 호랑이가 이 숲을 걸을 때 바람처럼 이렇게 조용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라는 동물로 봄의 기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하고 이렇게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인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인데 동경기준시 적용하면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묘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토끼묘인데요. 예, 목의 기운을 이제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자가 이 싹이, 그러니까 이 쌍떡잎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씨앗에서 싹을 이고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 또 그려볼까요? 못 그리지만. 아이고, 이렇게 묘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흔히 이렇게 떡잎을 머리에 이고 나올 때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갈라져 갖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이 모습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잘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씨앗을 이고 나오는, 그러니까 묘월이 되면 씨앗이 발화되어서 싹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글자 중에서 토끼묘를 쓴 거고요. 그리고 이 토끼가 이렇게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묘라고 하는 그 기운이 이렇게 여기저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형상할 수 있는 이 글자이고 의미이고 해서 묘라는 글자에 그 목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상징화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음력 2월인데요. 양력으로는 3월입니다. 그리고 시간대는 새벽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를 말을 하고요. 다음은 진입니다. 진은 용을 얘기를 합니다. 토를 상징을 하는데요.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고, 그리고 이제 변화를 추구를 하는 건데요. 진월이 되면 굉장히 변화가 많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지랑이도 피어오르기 아지랑이는 4월에 나오나? 아무튼 뭔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날씨 변화가 되게 강해요. 바람도 많이 불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벼락진자를 썼는데요. 그래서 용은 변화를 상징을 하기 때문에 진자를 썼습니다. 여기 부수적인 설명인데 나중에 천간합에서 보면 진토에서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갑기합은 토다 그러면 이제 갑기년에는 무진월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양기가 움직여서 번개가 치니 농사를 짓는 때가 진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는 음력 3월에서 4월, 양력으로는 4월이고요. 시간으로는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는 뱀을 말을 합니다. 뱀은 이제 화라고 하는데요. 양화입니다. 음력 4월이고요. 아지랑이가 뱀처럼 꾸물꾸물 피어나는 계절. 그래서 이 뱀처럼 생겨서 아지랑이 올라가는 게 뱀처럼 보여서 뱀사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양력으로 5월. 그리고 이것은 감춰진 것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물이 무성해지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음력으로는 4월이고 양력으로는 5월을 표현을 했고요. 시간으로는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11시 30분까지를 사시라고 합니다.
오 그러는데 오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이 화인데요. 이 화라고 하는 불은 막 분산되고 빠르게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뛰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해서 오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 계절적으로 화에 해당되는 계절에 배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력으로는 5월이고 양력으로는 6월을 이 5월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이고요. 양기가 극에 이르러서 음으로 이제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오 그러는데 정오를 지나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 그런 겁니다. 다음은 미인데요. 미는 양을 얘기를 하고요. 양 미자예요. 토를 의미하는데요. 이 계절로는 음력 6월이고 양력으로는 7월입니다. 이 미자가 왜 미자냐면 원래가 여기 나무목에서요. 나무목에서 나무가 이제 6월까지는 자라요. 5달까지는 자라다가 이 미달 7월이 되면 더 이상 자라지 말라고 이렇게 이삭을 끊어주거든요. 더 이상 자라지 마라. 성장점을 잘라준다고요. 이것을 미라고 하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농사 지을 때 미달이 되면 더 이상 옷 자라지 말라고 위를 탁 잘라줘 버리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글자가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미자를 쓴 거예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양력 7월 얘기를 하고요. 시간으로는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입니다. 미월에는 열매가 맛이 생기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만미자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맛이 생기는 시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은 원숭이를 얘기를 합니다. 금에 해당되고요. 잔나비띠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계절로는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간으로는 3시 30분, 오후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신은 금의 기운인데요. 가일이 딱딱해지는 시기이고 형체가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일에 뼈대가 생긴다고 하니까 씨가 생긴다고 해서 신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제 형상으로 집어넣었거든요. 뭐냐면 이게 과일이라고 한다면 중간에 뼈대가 생겼다. 그래서 신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월에는 씨가 생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월에 맛이 들기 시작을 하고 신월에 이제 뼈대가 생기고 단단해집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이라는 글자를 금의 기운에 배속되는 양력으로 8월 정도에 배속을 해놨고요. 유라고 하는 것은 닭 유자입니다. 금의 계절이고요. 계절로는 8월, 음력 8월, 그리고 양력으로는 9월입니다. 시간으로는 오후 5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인데요. 유는 이 숙성을 시킨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은 원래가 항아리처럼 생겼다 그래요. 이렇게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아유, 그림을 잘 못 그려요. 마우스로 그려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말은 마우스지만. 아무튼 이 안에 뭘 집어넣고 물을 부으면 뭐가 돼요? 네, 술이 됩니다. 그래서 술주자도 이 유자가 붙어 있는 이유가 이게 숙성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 유달 되면서 이제 과일이 숙성이 되는 겁니다. 숙성이라는 건 뭐냐면 익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을이 이제 익어지면 참 맛있죠. 그래서 이제 유달이 되면 과일이 익는다, 숙성이 된다. 그래서 유자는 이렇게 숙성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닭 유자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은 이제 개입니다. 토에 해당되고요. 계절로는 음력 9월, 양력으로는 10월 정도입니다. 시간으로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러니까 동경기준시로는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를 술월이라고 하는 거고요. 곡식을 저장하고 나무를 자르고 제단하는 시기가 이제 술월입니다. 그러니까 술자는 마름질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름질하다라는 의미의 술을 넣은 건데요. 보통 이때 보약을 먹기도 한다라고 해요. 네, 뭐 보신탕은 아닌데 아무튼 보약을 먹고 몸을 챙긴다, 마름질하다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어요. 해는 대지해입니다. 물의 기운을 상징을 하고요. 계절로는 음력 10월, 양력으로는 11월 정도입니다. 시간은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이고요. 해라고 하는 글자는 남녀가 포옹하고 다리를 섞어서 교차시켜서 꼬고 있는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왜? 물은 뭐라고 했죠, 아까? 씨앗, 생명의 기본, 잉태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잉태를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저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장하다, 잉태하다. 그래서 남녀가 포옹하고 껴안는 모습,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이 돼지 해자를 11월에 해당되는 양력 11월에 해당되는 그 계절의 수의 기운으로 배속을 한 겁니다. 이렇게 10간과 12지를 다 공부를 했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한 거라서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제 사주를 세우거든요. 사주를 세우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라는 거고, 요거 이제 갑자울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신미 임신 계유 뭐 이렇게 해서 쭉 개해까지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 공부할 때는 이걸 거꾸로도 외워라 그랬거든요. 개해, 임술, 신유, 경신, 기미, 무오, 정사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외워라 그랬는데요. 외워두시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하는 거니까 외워두시면 좋고요. 못 외우시겠다 싶으시면 갑부터 갑자얼축 갑을 병정 무기 경신님께 자축인묘 신유술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10간과 12지지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꼭 짝이 되는 건 짝이 되는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갑은 자, 신, 자, 술, 신, 오, 진, 인 이런 식으로 그 짝이 정해져 있어요.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이런 식으로 짝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은 뭐 다 해서 갑자, 갑축, 갑인, 갑묘 이런 식으로 붙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붙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축, 해, 유, 미, 사, 묘 이렇게 정해져 있고, 갑은 자, 술, 신, 오, 진, 인 이렇게만 붙는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양간은 자, 술, 신, 오, 진, 인 이렇게만 붙고요. 음간은 축, 해, 유 그리고 미, 사, 묘 이렇게만 붙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하다가 120간지가 나오게 되니까요. 60간지만 해오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주 세우기를 하게 될 겁니다. 사주 세우기 다음 시간에 사주 세우기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강의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